시사 코리아 저널 2011년 11월 1일 특집 32년 후에 다시 보는 박정희 대통령. 한강의 기적 일꾼 진정한 경제 대통령. 한강의 기적 일꾼 진정한 경제. 매우 구체적으로 정책 지시하는 실용주의자. 장기 암흑으로 일자리 만들기 앞장서 챙겨 5천년 역사가 흘렀지만 당시 120여 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를 230여 개 개국 중에서 11위로 잘 사는 국가로 개조해 놓은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성세대는 과연 얼마나 될까? 본지는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32주기 추도식을 맞아 특집 기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삶을 재종해 봅니다. 필자는 1974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경제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 가장 훌륭한 경제성장 모델로 예시돼 있었고, 경제학 교수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필자는 한국인임에 대해 자부심을 크게 느꼈고, 낯선 외국인들이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저는 한국인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5천년 역사가 흘렀지만 당시 120여 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를 230여 개국 중에서 11위로 잘 사는 국가로 개조해 놓은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혁명공간의 한국경제. 1960년 12월호 하는 조사월보에 따르면 1945년에서 1959년 사이 15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주액은 26억 9천만 달러. 5.16 혁명 전해인 1959년도에 원주액은 2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 78%는 소비재 원주였고 22%는 생산재 원주였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원주 물자 중에서 잉여 농산물과 석유 및 유연탄은 시장에 매각하여 세출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대충자금이라 불렀습니다. 기업이라고 별반 없고 80%의 인구가 피폐한 농촌에서 초급 목비로 연명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 박정희, 부패한 국가운영 개조해놓은 지도자, 막걸리 죽이며 서민적 생활범에 배워 정치인 및 관리들이 빼가는 돈통에 불과했습니다. 밀수품이 범람했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국가의 운명이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고관 대작들은 축적과 양주와 춤으로 사치와 방탕에 빠졌고 대부분의 정치꾼들은 깡패들과 연결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1961년 박 대통령은 장충단 공관에서 집필한 메모식 써서 국가의 혁명가 나에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956년부터 1962년까지 7개년간의 원조는 연평균 5억 달러였습니다. 경제 원조가 2억 8천 불, 군사 원조가 2.2억 불입니다. 하나라면 한국 경제가 완전히 자립하자면 군사면을 제외하고는 2.8억 불과 무역적자 5천만 불을 합쳐 3.3억 불을 새로이 벌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된다 해도 이는 현상 유지하는 데 그치는 일입니다. 이에 가중되는 연평균 2.88%의 인구 중과 즉 70만 명의 압력은 어찌할 것인가. 원조를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기저귀에 바랄 것이 못 뛰지 않는가. 위기를 고하는 수많은 국민의 생활난, 해마다 늘어만 가는 식량 부조, 30%의 실업률 모두가 시급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 해결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업률 30%, 지금의 실업률은 얼마인가? 3.5%. 매년 30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겨우 5천 명 정도만이 취직을 하는 지금의 실업률이
겨우 3.5% 하니 당시의 30% 실업률이 얼마나 살인적인 것이었겠습니까? 5.16 군사혁명, 미국은 박정희 혁명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에게 돈을 끌어가고 서두에 가서 강부 간호사와 함께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김대중, 김영삼, 문익환 등은 무엇을 했습니까? 고속도로를 놓을 때 알통 같은 농지를 절단낸다며 욕을 했고 국군을 월남에 보낼 때 젊은이들이 피를 팔아먹는 악마라고 욕을 하면서 오직 개인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담당 군의관이었던 정규영 대위는 시신이 대통령인 줄도 상상도 못했다고 합수부에 증언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차고 있던 시계는 평범한 제품이었고 넥타이 핀은 도금이 벗겨져 있었으며 혁대도 헤어져 있는 대통령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정룡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양주를 마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막걸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을 검증한 장경삼 검찰관 판사를 지내고 현재 변호사는 서거 당시 대통령이 마신 술이 시바스리칼이 아니었고 국산 양주였는데 이를 주전자에 담아 마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장 접근이 금지됐던 기자들이 현장 사진에 나타난 술병이 모양만 보고 추측성 기사를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는 국산품 애용시대였고 양주와 양담배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배척됐던 시기였으며 위화에 대한 통제가 각별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양주를 마셨다는 것은 납득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대통령 전속 이발사는 대통령이 입은 런닝셔츠에 군데군데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물을 아끼려고 화장실 물통에 벽돌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사람들은 공두리와 공순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야간 학교를 다니도록 해달라며 고인들에게 절을 하는 자세로 편지를 썼습니다. 서거한 다음 그가 담돈 몇 푼이라도 감춰 놓았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한일협정과 배상자금 활용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한 배상자금은 얼마였습니까? 한일회담 14년 이승만 장면 정권에서 9년간 협상했고 박정희 정권 5년 만에 타결을 보았습니다. 타결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였습니다. 정부 부문 청구액 5억 달러는 66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 나눠봤대 매년 무상 3천만 달러, 유상 2천만 달러, 총 5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양국 정부의 협의에 의해 받기로 했습니다. 유상 2억 달러에 대해서는 산업시설과 기계료 등 공공차관 형태로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하되 금리는 연 3.5%가 적용됐습니다. 박정희는 이 돈을 어디에 썼나? 76년 당시 경제기획원 발간 청구권 자금 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구권 자금은 55.6%가 포항제철 건설 등 강공업 투자에 쓰였습니다. 유상 2억 달러는 대부분 포항제철 등 기관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 사용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는 전체 자금의 18%를 투입했습니다. 소양강 다목적 댐 건설 2161만 달러, 경부고속도로 건설 689만 달러, 상수도 확장 409만 달러, 한강철도 복구 89만 달러,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170만 달러, 철도시설 개선 2.027만 달러 등이 이때 이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간 자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농림업의 7.8%, 수산업계 5.4% 등 농림업의 총 13.2%를 배정했습니다. 이중 포항제철 건설에만 무상자금 3.80만 달러와 유상자금 8,860만 달러 등 총 1억 1948만 달러를 몰아줬습니다. 이때 청구권 자금의 23.9%에 이릅니다. 강공업용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 3,282만 달러도 대부분 포철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데 썼습니다.
원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을 포항주철에 투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썼나? 일본 정부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나라는 아시아 5개국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이었습니다. 대의경제정책연구원이 2000년에 펴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서는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직 교수는 이들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자금을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금 유출에 대해 엄청난 단속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는 군이 공병대 장교들이 대거 파견 이어 난림공사와 자재 유출을 감시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집단은 그래도 군인들이었습니다. 포항제철 공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면 자금의 수십 프로가 유출됐을 것이고 중국의 등수평까지도 그토록 부러워했던 오늘날의 포항제철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대준 씨에게 특별한 마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도가들이 찾아와 여러가지 압력을 넣거나 회유를 할 때마다 보여주면서 이권과 청탁을 물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대준 씨는 그 마패를 보여주면서 모든 이권과 청탁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집권 초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3배 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이들보다 10배, 11배나 더 잘 삽니다. 북한보다는 36배나 더 잘 삽니다. 이는 순전히 박정희가 일으킨 한국의 기적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이룩한 신화였습니다. 아키 오모리타 외 마츠시타 코노스케는 모범을 보인 훌륭한 기업인으로 일본 국민의 신앙이지만 한국의 박정희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조선과 대한민국, 세계의 유수 열강들은 누가 더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느냐의 국가의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만은 이러한 위부 세상에 눈과 귀를 막고 대장군 문화에 빠져 오직 정적을 모략하여 죽이고 귀양 보내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약육강식 시대에 이러했으니 누구에겐들 먹히지 않겠습니까? 1905년 7월 29일 일본 총리 가스라다르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 장관 W.H. 데프트 사이에 비밀협력이 맺어졌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갖는 대신에 일본은 조선을 개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 데프론 미략이며 이 미략에 의해 1910년 울사보호조약이 강요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 직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조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900년 이래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없으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책임을 져서 안기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며 한국인에게 불가능했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능력 있게 통치한다면 한국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이 원자탄에 의해 한국이 받아오면서 지배계급은 언제나 위세를 영합하면서 불을 들였고 나라의 백성을 생각하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민추들이었습니다. 그 민추에서 우뚝 선 지도자들이 바로 이순신, 안중근,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역시 이런 민추들에서 피어난 꽃들이었습니다. 이순신, 안중근, 유관순은 민주에서 피어난 정신적 지도자들이었지만 이승만과 박정희는 국가를 위해서 건져내고 현대적 민주주의의 틀을 세우고 세계에서 꼴찌로 못사는 거지의 나라를 경제 10위권 국가로 우뚝 세울 만큼의 지도 능력을 갖춘 민초 출신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의 80%는 농업인구, 85%가 한글마저 배우지 못한 문맹, 그야말로 한심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한국 축구, 히딩크라는 축구 지도자를 만나 세계 4강으로 뛰어올랐듯이 거지의 나라 한국도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만나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한국엔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의 공식 통계만으로도 실업률은 1963년 29.9%, 1964년에는 29.7%였습니다. 공장 일하고는 겨우 제분, 제당, 제약 기사들과
같은 것뿐이었고 기계공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강도와 정밀도를 규정하는 스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청년들에게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는 국가경영 능력 소유자입니다. 포항제철을 세웠고 중공업을 세웠고 국가안보와 반공방첩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 만들었고 세계 10대 강대국에 만들었습니다. 경제부흥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현실은 좌파 세력들로 인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균형관을 42군데를 세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균형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썩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듣는 많은 분들,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을 모택동이나 등수평이나 소련의 서기장들도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들은가 오늘날 주사파 영향을 받았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25 전쟁을 치렀던 어르신들이 애우를 받지 못하고 월남 고엽제 선배님들이 애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5.18 참석도 안 했던 정치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되어 그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그걸 밝히지도 못하고 자녀들까지도 10%까지의 국가의 그 중요 요직에 있으면서도 좋은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찢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피눈물을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간구하오니 국가안보와 경제강국을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통령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무인 유경서사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 인품을 가진 여사가 없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여사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 세 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의 대통령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유튜브를 듣는 많은 분들, 오늘날 현실이 민노총이 얼마나 데모라고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있고 정교조와 언론노조와 수많은 또 종교의 대형교회 교인들이 목사들까지 다 주사파의 영향으로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6.25 전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나라 이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 공산주의에서도 인정한 대통령을 우리는 내팽개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을 목을 잘라버리고 대못을 받고 불을 지르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여러분들은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를 이렇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시신을 장지에도 묻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일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은 하나님께 큰 이적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주의 국가입니다. 상강오륜이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 오늘날 이 현실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돌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믿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피시면서, 특히 기독교인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석예배를 드리고 국가안보와 역사관, 이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명도했던 대한민국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